그래서 이 공손 이론과 관련해서 예를 보면 이제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는 발화가 있어요. 뭔가 너무 지저분하게 됐네. 네,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는 발화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맥락들을 몇 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거를 제가 어딘가에 가서 처음 보는 분들한테 일회성 특강을 한 뒤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일회성 특강을 하고 나가는 상황에 제 수업 강의를 들은 한 분께서 갑자기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되게 어색하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상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 제가 출근하는 남편한테 혹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낮에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죠. 뭐 부담스럽거나 뭐 왜 저러지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일회성 특강일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 다음 예는요. 선생님께서 6시 전에 돌아오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오신다면 제가 선생님을 안동장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 제 남편과의 바라는 당연히 아닐 거고 대학원생이 우리 학과의 대학원생이 저한테 같이 저녁을 먹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닌가 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는 이 발화에서 1번과 2번의 예가 둘 다 공손한 발화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손하고 내 남편도 공손하고 다른 사람도 공손하지만 다른 사람과 내 남편은 혹은 여러분과 내 남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공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거는 부담스러운 질문이 되고 어떤 건 자연스럽고 어떤 거는 굉장히 어색하고 막 이런 거는 나와 남편 사이의 거리, 사회적 거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손성 이론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공손성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A가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아까 봤던 얘네요. 근데 이제 B1 같은 경우는 이제 6시까지는 돌아오고 싶지만 강변북로가 저녁이 어떤지 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B는 비슷한 말인데 너무 늦지 않게 오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아마 6시쯤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존댓말 사용하고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쵸? 막 뭐 직접적으로 막 환하게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B1 같은 경우는 이제 왠지 저와 제 남편의 대화 정도인 것 같고 B2는 별로 안 친한 사람들,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방금 만난 사람에게 서로 잘 아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교육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도에 따라, 친소관계에 따라, 혹은 사회적 거리에 따라 얼마나 어떻게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맥락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적합하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면서 습득이 된 그런 기능이에요. 사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대들이 충족이 되거나 혹은 충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연구가 바로 언어의 공손성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추가로 가져온 예인데 이게 제가 엄청 비 오는 날인데 약간 만들어냈어요, 이거. 이거 약간 만들어냈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중앙대 앞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대학 다닐 때예요. 이제 저는 타교 출신이니까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길이 좀 울퉁불퉁하고 길이 안 좋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약간 웅덩이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후문에. 근데 웅덩이 같은 게 이제 물이 고여 있었는데 어떤 남자애가 뭐 이제는 그 사람도 나이가 들었겠죠. 어, 제가 지금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좀 이렇게 멋있는 척하면서 걸어가다가 어쨌든 미끄러졌어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정말 제가 상상해도 너무 싫은 막 아픈 거보다 막 네, 창피한 게 더 이제 훨씬 큰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내가 멋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애였는데 거기서 넘어진 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걷는 거 보나 이렇게 약간 눈이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지가 멋있는 거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야 약간 그러면서 약간 흘끔흘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음. 그 웅덩이에, 그러니까 미끄러졌어도 그냥 다른 데서 미끄러지면 괜찮은데 그 웅덩이에 약간 빠지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첨벙하고 빠졌어요. 정말 약간 저였으면은 진짜 너무 창피해서 막 울고 싶고 거기서 그냥 사라져 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걔가 너무 민망하니까 이게 차라리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너무 민망하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아이고 결국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저랑 눈이 마주쳤으니까 아이고 결국 빠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웃어요, 울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물이 까맣지는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약간 때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뭔가 좀 지금보다 훨씬 순수할 때여서 어쨌든 그냥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긴 했어요. 그게 사실 최선이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내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민망한 상황에서 아이고 결국 물에 빠졌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그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센스 있는 대답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농담으로 받아쳐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물이 까맣지는 않아서 다행이에요. 혹은 어떡해요. 뭐 이런 식의 대답. 그래서 어, 이런 것도 보면 공손성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유머든 뭐든. 그래서 네, 그 얘가 생각이 나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공손성의 효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공손한 발화는, 그러니까 효과라는 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공손한 발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화자 청자와의 사이 관계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발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왜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분위기 좋거나 약간 비싼 식당을 가끔 가면 어, 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뭔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거나 혹은 뭔가 되게 열심히 어색한 가운데 되게 열심히 대화를 하는 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리액션이 약간 어색한데 어쨌든 반응은 좋은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게 안 들린대요.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파악하고 있냐. 근데 저는 저절로 다 보이거든요. 어쨌든 어, 그러면 저 둘은 지금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구나. 약간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화를 들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공손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화자와 청자와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한 발화, 공손하지 않은 발화와 공손한 발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공손한 발화는 저 화자와 청자 사이는 조금 멀구나 혹은 뭔가 연령의 차이가 있구나 혹은 뭐 힘의 권력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갑자기 종이가 필요해요. 뭔가 필기를 하기 위해서 이럴 때 야 종이 한 장 줘봐 라고 했을 때에 이 발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음, 너무 당연히 친한 친구 아니면 저와 제 남동생의 대화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있으면 종이 한 장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앞뒤로 발화가 길어지고 앞서서 봤던 것처럼 죄송한데 정말 죄송하고 어, 종이도 그냥 딱 한 장이면 되고 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도 아니고 없을까요예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둘 사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근데 만약에 내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다든지 혹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정말 잘못된 발화죠. 부적절한 발화예요. 그래서 청자와 화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발화, 즉 공손 전략, 책략은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발화를 보면 관계에 대한 암시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적 공손성의 핵심이고요.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인 인물이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손한 발화, 공손성을 추구하며 발화 행위, 문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보긴 한 건데요. 뭐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병원에 예약을 갔단 말이에요. 뭔가 아주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이제 뭐 큰 건 아니고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기 직전에 혹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자가 띡 온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 의사들 중 한 사람이 오전 수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파트너들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불편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모든 환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어요. 사실 이런 문자 되게 비슷한 거 요즘에 받아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어, 네, 뭔가 비슷한 걸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원에서인가? 어쨌든 이런 문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뭔가 딜레이 되는 거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프로 불편러의 그 습성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자나 이런 문자나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들으면 이제 쓸데없이 이제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못한 상황이 도대체 뭐라는 거지? 그리고 왜 의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뭔가 이 애매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불편은 도대체 뭐고 특히 이 불편은 뭘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그리고 또 왜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도 아니고 이거 사실 가끔 그 언론에 나오잖아요. 죄송한 것도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기분 나쁨. 죄송하면 죄송한 거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뭐지? 사과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라는 거는 사실 몇 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수술을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뒤에 하고 나서도 우리는 정말 이게 최대한 빨리 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린다. 저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거지? 그냥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뭔가 되게 강조를 하는데 되게 뭐 진실성이 없어 보이네. 혹은 가능한 한 빨리가 정말로 의미하는 거는 진짜 며칠을 말하는 건지 몇 시간을 말하는 건지 10분을 말하는 건지 왜 저렇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지? 이렇게 뭔가 되게 격식적이면서 나한테 위압감을 주는 기분 나쁜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의 느낌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거리감 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약간 힘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 막 이런 느낌까지 받았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좀 금방 정리가 되고, 직접 그 주치의를 만나보니, 이제 처음 만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이고 되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실 인상이 엄청 좋은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대면 대화일 때의 그런 유머러스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과 대기실에서 문자로 띡 이야기했을 때의 그 격식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호화된 메시지 사이의 차이가 이제 무엇일까? 결국 이제 공손성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체면 위협 행위로 넘어갈 텐데요. 이 FTA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 위협 행위하고 그다음에 공손 전략 이런 것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또 수업 들으시나 고생했고요.
음, 5월에 오프라인 개강을 진짜로 할지 말지를 모르겠네요. 약간 분위기가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했다가 못 일 나면 또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손성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7주차 정도 됐나요? 이제 몇 주차인지 약간 가물가물해가지고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죠. 한 하루 됐나?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우리 전면 온라인 강의 하기로 했다고 공지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 예상은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니까 약간 또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서로 우리 익숙해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진짜 학기가 이렇게 한 번도 못 만나고 물론 뭐 제가 실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강의실에서 한 번도 못 만나고 끝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사이버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뭐 어쨌든 위험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진작에 좀 그럴 거면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공손성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직접 대화 행위와 간접 대화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지금 우리가 저기서부터 왔죠. 함축적 의미, 그 그라이스의 함축적 의미에서 지금 공손으로 넘어온 건데요. 직접 대화 행위와 간접 대화 행위 봤었고, 그다음에 공손과 체념에서 공손이라는 것의 개념과 특징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공손 이론이 뭔지, 공손성의 효과가 무엇인지 까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체면 위험 행위도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체면 위협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주로 공손 전략이랑 공손의 경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 언어학이나 뭐 다른 수업에서 이미 이 내용을 들으신 적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강의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복습을 한다 혹은 이제 잊어버린 걸 다시 한번 생각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손과 체면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 체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손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학자이자 이 서적이, 그러니까 책이, 이론이 이 브라운 앤 레빈슨에서 온 것이라고 했죠. 1987년 이 사람들이 이제 공손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공손 행위를 대화 참여자들의 체면 유지의 관점에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체면은 이제 face로 번역을 했었고요. 이 체면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이다. 그래서 자존감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손성, 폴라이니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는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 언어적인 공손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서로의 체면을 우리는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공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공손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브라운 앤 레빈슨의 그 표지도 제가 안 잊어버린데 주황색 표지 폴라이니스라는 책이요. 진짜 좀 많이 난해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미국과 영국 영어 화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삼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 중심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영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 공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것이다. 음,
범언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범언어적인 공손성 현상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글 쓰는 방식이 체계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보편적이라고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손 이론을 가지고 공손성과 관련된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 언어권이나 언어 상관없이 이거는 범언어적인 현상이다라고 했었고요. 비슷한 우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언어 책략들이 책략 혹은 전략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략의 사용을 촉발하는 어떤 언어권에서는 이 전략이 좀 더 적절하고 또 뭐 저 언어권에서는 이 전략이 좀 더 자주 사용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뭐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아예 없이 이게 무조건 음,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니에요.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가정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손성이라는 것은 언어 보편적이고 언어 전략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대화나 만남에서 우리의 체면은 위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혹은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항상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는 이상 이거는 항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여러 가지 대화 상황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체면 위협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종이 한 장 펜 한 장으로 빌리는 거 굉장히 사소한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체면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쵸? 방해받지 않고 싶고 또 뭐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특히 여기 이 빌리는 행위 같은 경우는 빌리는 행위를 하기 위한 언어 사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방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와 관련된 그런 체면이 손상되겠죠. 그리고 뭐 약속돼 있었던 예정돼 있었던 수술 지연에 대해서 알리는 것. 뭐 이런 것 자체는 다 체면 위협적인 언어 행위죠. 차 수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이제 맡겨놨는데 여기 긁힌 게 아직 안 지워졌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 뭐 발표를 빨리 마무리 짓게 하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이 가끔 이제 수업에서 발표를 하는 걸 듣다 보면 이제 너무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다음 발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본인의 발표에 너무 이제 빠져들어서 약속한 시간을 이제 못 지키시는 경우들이 가끔 좀 꽤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혹은 이제 뭐 진행자가 앞에서 5분 남았다 혹은 빨리 끝내라 이런 뭐 수신호나 혹은 뭐 종이에 써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언어적인 행위인데 다 체면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길에서 시간을 물어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뭔가를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렇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화자고 정상적인 화자들이기 때문에 음, 이런 화행 혹은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을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혹은 뭐 체면을 위협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면 위협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고 또 혹은 대화 상대가 필요로 하는 체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그 긍정적인 체면이라고 해서 그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음, 어, 채워주기 위해서 항상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들을 고려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상적 언어의 사용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언어 행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전형적으로 체면 위협을 완화할 수 있고 대화 상대가 필요로 하는 체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보상적 언어의 사용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이스의 대화의 원리에 적용을 해서 이 공손 이론가들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라이스의 대화의 원리, 협동의 원칙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의 체면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혹은 비슷한 공손 전략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이러한 공손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면 손상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공손 전략을 이제 하위 전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다에면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완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전략을 이 책에서 이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보면 얘는 너무너무 많을 수 있는데 보면 수업 끝나고 뭐 해? 라고 하니까 B가 왜? 우리 이따 맥주 한 잔 할까 해서 했더니 B가 나 별거 없어 어디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수업 끝나고 뭐 해? 하고 왜? 이렇게 나오는 말 순서라고 하는데요. A가 말하고 B가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행동이 나오고 있나요? 어떤 행위가 나오고 있죠? 수업 끝나고 뭐 해라는 질문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A가 우리 이따 맥주 한 잔 할까 해서 라는 자신의 본론이죠. 이게 본론인데 약간 일종의 초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초대고 나 별거 없어 어디 가려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별거 없어 어디 가려고 이거는 초대에 대한 수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수락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질문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A의 앞선 그런 화행이죠. 초대 화행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 공손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A,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야 우리 맥주 한 잔 이따 하러 가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수업 끝나고 뭐 해?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이 전체 대화 뒤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요 대화를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 A하고 B 맨 앞에 있는 1번과 2번의 대화가 뭘 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AB에서 이 A의 요 부분 있잖아요. 세 번째 줄의 초대는 거의 주 화행, 메인 화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 내용이죠. 우리 이따 뭐 놀러 가자, 맥주 마시러 가자라는 그 초대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초대를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혹은 시간이 되는가, 어베일러블한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밑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A하고 B를 초대와 수락이 연결된 인접상이라고 한다면 요 앞에 그 전에 나오는 A하고 B는 초대 전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약간 뭐랄까요? 수락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기 위한 거죠. 근데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냥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따 맥주 한 잔 마시러 가자.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이따 맥주하러 갈 건데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한 게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 이유는 이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수업 끝나고 바쁘거나 뭔가 약속이 있다고 하면 초대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초대를 하려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초대를 하려다가 이제 초대를 했을 때 사실 가장 선호되고 이제 바람직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사실 yes잖아요. 초대에 대한 수락이죠. 근데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초대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체면 위협적인 그런 대화가 돼버립니다. 그쵸? 그거는 물어본 A한테도 체면 위협적이고요. 거절을 당하는 거니까. B도 본인이 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면 위협적인 행위가 돼요. 근데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초대 전에 이 사람의 시간이 되는지 일정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공손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 뒤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절을 피하기 위한 거죠. 피하기 위해서 너 수업 끝나고 뭐 해? 라고 했을 때 뭔가 일정이 있으면 나 알바가 나 또 수업 있어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뭐 수업 끝나고 뭐 해? 라고 했을 때 왜? 라는 질문 아니면 나 별거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보면 뭔지 한번 말해봐라 약간 go ahead 뭐 신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바꾸면 말해봐 그러니까 뭔가 네가 할 말을 해봐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이제 나의 본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공손성과 관련된 언어의 사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 체면 위협 행위, 뭐 이렇게 줄여서 FTA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이 체면 위협의 정도 혹은 체면 손상 행위의 강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에 대한 내용이 이 공손성 이론에 보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보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이 체면 손상 행위가 얼마나 센가, 그러니까 체면 손상이 얼마나 됐는가는 요것의 합산, 요것의 연산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TA 자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부담의 크기예요. 내가 어떤 언어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상대방한테 주는 부담의 정도, 부담의 크기. 뭐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 빌리는 거 하고 혹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적절한 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냥 뭐 1,000만 원 빌리는 거. 뭐 이거는 부담의 크기가 상당히 다르죠. 뭐 1,00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껌값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돈이잖아요. 아니면 아예 종류가 다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게 사진 한 장 잠깐 찍어달라. 저한테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요청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사진을 다들 굉장히 잘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저번에 이야기한 적 있나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인스타는 시간이 늘어나서 막 사진들을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자기 전에 주로 보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예쁜 사진들이 많아요. 여기는 어디지? 막 그러면서 여기 나도 가봐야겠다 막 이런 거 이러면서 다 낚이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뭐 사진 한 장 찍어주는 것 하고 혹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 돈 빌리고 막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뭐 과제를 대신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의 크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친소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은 친밀도, 친하냐 안 친하냐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요. 청자가 화자에 대해 가지는 힘, 즉 권위예요. 이 권위는 근데 뭐 지위의 높고 낮음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연령 가지고도 권위가 생기죠. 나이가 많고 적음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담의 크기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체면 손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얘네들의 조합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부담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얘가 있구나. 체면 손상 행위 자체고요. 사화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부담의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 빌릴 때랑 100만 원 빌릴 때는 부담의 정도가 다르죠. 그러면 말을 할 때 100원 빌릴 때는 야 100원 있냐?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아주 가볍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100만 원을 빌릴 때는 이제 뭐 누구누구야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서 제 동생 예를 드는 게 더 낫겠네요. 뭐 100원을 빌릴 때는 빌리는 것도 아니죠. 야, 너 100원 있냐?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0만 원 빌릴 때는 이제 갑자기 누나라고 하면서 누나 요즘 뭐 힘든 일 없어? 괜히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의 상황 설명이 앞에 막 들어가죠. 그러면 저는 그냥 본론을 말해라. 이렇게 되고 이제 돈을 빌려달라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앞에 제 안부를 평소에 묻지 않던 저의 안부를 묻거나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던 자기의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손과 관련된 언어 전략인 거예요. 어쨌든 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제 동생의 전략인 거죠. 공손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종류가 다른 것.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릇을 뭐 아니면 양념장 넘겨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부탁이고 부담이 그렇게 큰 부탁은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하지만 돈 빌리는 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의 크기에 따라 체면 손상 행위의 강도가 달라지고요. 또 힘하고 권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적 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인 지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한테 유리한 보상을 해줄 수 있거나 불리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상대, 인가, 얼마나 그럴 수 있는가가 사회적인 이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공손성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위, 그다음에 나이도 크게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맡은 역할 이런 것도 이제 힘, 권위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존경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꼭 뭔가 나와 상하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의사랑 내가 대화할 때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랑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고 뭐 내가 막 고급 공무원이다 이걸 떠나서 그 상황에서는 의사가 나보다 힘이 있는 거죠. 혹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상대일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선배, 후배도 이거는 나이나 혹은 학번인가요? 요즘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번이 더 우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 동생이 저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 약간 학번 가지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이제 나이대로 가는 이제 재수생도 많아지고 사실 웃기잖아요. 학번대로 가는 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선배 후배도 요 권위와 관련된 이 화청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사회적인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한가, 참여자 간의 거리,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사회적인 거리, 부담의 크기, 그 다음에 뭐였죠? 권력, 힘, 권위, 요게 이제 체면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체면 위협행위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 공손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즉 우리가 공손의 원리라고 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이런 공손성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공손하려고 노력을 한다. 즉 내가 다 상대방한테 주는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체면을 높여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이 사람들이 또 정리를 해놨어요. 이 브라운 앤 레빈슨이. 그래서 공손 전략에서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 상대방 혹은 모두의 적극적, 소극적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적극적, 소극적은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전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매 개개인은 상대방의 적극적, 소극적 체면을 지켜주려고 항상 노력을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성적인 화자라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예요. 하지만 모든 발언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뭐 이런 거 항상 하죠. 요청, 반대, 조언, 비난 이거 맨날 하고 살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이건 당연히 다 체면 손상이 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운하고 레빈슨이 이 모형 인간을 가정을 했는데요. 두 종류로 이제 나눴어요. 체면과 관련된 모형 인간을 가정을 하면서 공손 전략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적극적 체면과 관련된 사람, 소극적 체면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체면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적극적 체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소극적 체면은 독립적이고 싶은 욕구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을 모두
지키고 싶고,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체면 손상 행위는 언제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적극적 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 체면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ositive face를 적극적 체면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적극적 체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한 사람의 신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인정, 이런 것들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유대 관계예요. 너랑 나는 뭔가 공통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 유대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흥미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흥미나 관심을 통해서 바람직한 상대 역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너랑 나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말을 하고 그런 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체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쓴 글이나 작품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적극적인 체면을 손상을 시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체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방해받지 않으려는 나만의 나의 독립을 원하는 방해받지 않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는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소극적 체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방해 없이 자유롭고 자기 결정에 따른 행동을 말하고요. 독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상대한테 유대감을 강조하는 대신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체면은 너랑 나는 뭔가 비슷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소극적 체면은 너의 그런 공간을 내가 침범하지 않을게. 너의 영역을 보존해 줄게. 라고 하는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 방해하지 않는 공손성의 속성이 소극적인 체면이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언어의 사용이 이제 뭐 적극적 언어 전략, 적극적 공손 전략, 소극적 공손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극적인 체면을 살려주는 적극적인 공손 전략은 친근감의 확장을 나타내는 것. 예를 들면 막 우리, 뭐 한국어에서 우리가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어, 뭐 우리 중앙대학교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화자 청자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통된 의견, 동질성 강조, 태도, 관점을 공유하거나 감정이입을 통해서 청자를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말을 했을 때 이제 적극적인 공손 전략이라고 하고요. 존중이나 관심 표현하거나 뭐 칭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동질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호칭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친밀감을 주고 동의와 동조의 태도를 취하는 말하기의 유형이 이제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라든지 혹은 상대방 칭찬, 소속감 높이는 표지 사용하기, 동의하기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달리 이제 소극적인 체면과 관련되는 공손 전략은 내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침해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너는 충분히 독립적인 인간이다. 독자적 영역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권리를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요청을 하긴 하고 너의 영역을 침범을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 라는 이런 표현들 있죠.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소극적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소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극 소극하면 약간 적극은 좀 긍정적인 함의가 있는 단어고 소극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소극적인 체면과 관련된 공손 전략을 사용한 언어들은 뭐 격식체, 관례적 표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죄송하지만 막 이렇게 말 시작하잖아요. 요청할 때 죄송하지만 이 가방 좀 치워주시겠어요? 의자 사용할게요. 라고 한다든지 음, 아니면 부담 갖지마 이런 것도 다 소극적인 체면을 어, 살려주는 그런 소극적인 공손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건 중심적이고 미확정적인 기술을 선호한다. 그래서 미확정적인 기술은 예를 들면 수동태를 사용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뭐 문장의 이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말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구어체에서는 사실 문장을 완전하게 다 발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어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비문도 많고 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게 다 갖추어진 완벽한 문장을 발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문장을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좀 더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긴 문장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접 화행 혹은 울타리 표현 사용, 강요를 회피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소극적인 공손 전략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거나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공손 전략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다 적극적인 공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자의 필요에 주목한다. 관심과 동의를 과장해서 표현한다. 나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내 집단 확인 표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단, 너와 나는 공통된 집단, 공동체에 있다라는 표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다. 동의를 구한다. 불일치를 피하고 일치를 추구한다. 공통 바탕을 전제하고 농담하기, 뭐 제안하기, 약속하기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낙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뭔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활동에 화자하고 상대방을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청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 뭐 상품이 됐든 연민이 됐든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소극적인 공손 전략은 관습적 표현, 간접적인 표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질문, 얼버무림, 비관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표현, 존중을 표시하는 표현, 사과하는 것, 비인칭화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인칭을 빼버리거나 생략하거나 어, 비인칭을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부담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진술하는 것, 명사화하는 것, 내가 너한테 빚을 지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 이제 소극적 공손 전략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적극적인 공손 전략이 뭔지, 소극적인 공손 전략이나 체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반으로 딱 나눠서 이건 적극적이야, 이건 소극적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 개념 자체는 구분이 되는 게 맞아요. 적극적인 체면과 소극적인 체면이 딱 분리가 되는 건 맞는데, 발화를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입에서 어,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한 짧은 뭐 발화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공손 전략하고 소극적인 공손 전략이 굉장히 혼합이 돼서, 그러니까 혼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이게 실제 표현이나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방금 이론적으로 봤던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딱딱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하나 볼게요. 즉, 방금 봤었던 적극적인 공손 전략과 소극적인 공손 전략 중에 어떤 거에 속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거 여러분 진짜 싫어하시죠?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공포심, 약간 바늘에 대한 공포, 뭔가 나를 찌르는 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한데요. 그래서 뭐 피 뽑거나 주사 맞을 때 저는 제 팔을 못 보고요. 제 아들이 주사 맞을 때도 저는 그냥 안 봐요.
못 보겠어요. 어쨌든 근데 간호사님이 자 이제 우리 이제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러 가자라는 요청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청 자체가 굉장히 체면 위협적인 행이죠. 언어 행위인데 그거를 이제 좀 그런 체면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요? 눈에 띄는 거? 이거 오리 보이시죠? 자기가 주사를 맞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사람이지 주사를 맞는 사람이 아닌데 오리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발화 행위에, 그러니까 나의 행동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화가 언급하고 있는 활동에 나랑 그 상대방을 다 포함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를 한 활동 안에, 동일한 활동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자에 대한 요청이나 명령에서 나오는 체면 위협 행위를 약화시키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적극적인 공손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너 글 잘 쓰던데 내 글 한 번만 읽어줘.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글 한 번만 읽어줘가 여기에 보면 내 글 한 번만 읽어줘가 지금 본 화행이잖아요. 요청이죠. 요청이지 약간 명령 느낌도 있는데 너 글 잘 쓰던데라는 말을 앞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글을 읽어주는 행위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굉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고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면 위협 행위를 체면 위협의 강도나 행위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 거죠. 이것도 보면 어떤 전략이죠? 요청을 하기 전에 칭찬, 띄워주는 거잖아요. 이건 아까 칭찬은 제가 뭐라고 했지요? 네,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다음에 화자의 희망사항을 간접 표시. 이럴 때 조금 평소에 칭찬 안 하다가 자꾸 제 동생이 생각나는데 이럴 때는 조금 얄밉죠. 어쨌든 나의 희망사항을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래서 보면 이 앞부분은 요 발화는 지금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의 말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 글 잘 쓰던데 너무 지저분하게 했다. 잠깐만요. 너 글 잘 쓰던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공존 전략이요. 그 전형적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부분인데 또 이걸 보면 내 글 한 번만 읽어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너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한 번만 읽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 글을 읽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혹은 읽어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공손 전략과 소극적인 공손 전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발화입니다. 우리 지혜 이번에 파마 잘 나왔다. 어디서 했어? 이럴 때도 보면 전형적으로 네, 적극적인 공손 전략이죠. 그래서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청자의 관심에 집중하고 요구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시간 뺏어서 미안한데 법학관까지만 같이 가줘 라고 했을 때는 시간 뺏어서 미안한데 여기까지만 가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소극적인 전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방해하고 있다, 미안하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거 그렇게 길지 않아. 읽어봐. 이거는 요청을 하는 건데 요청은 요청인데 큰 부탁은 아니다. 부탁은 부탁인데 큰 부탁은 아니다. 즉 너한테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소극적인 체면을 손상시키는 걸 최대한 완화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렇게 길지 않아 라는 것. 그다음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관용구. 우리가 아까 소극적 체면을 지켜주는 소극적인 공손 전략에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시간 뺏어서 미안한데 혹은 이거 좀 이런 것들. 이거 너무 자주 쓰여서 사실 조금에서 좀이 온 거잖아요. 그거를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 이거 조금 도와줄 수 있어. 부탁이 크더라도 좀이라는 이런 담화 표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표현의 하나죠. 울타리 표현의 사용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의문형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거는 도와줘 혹은 나를 도와줘 라는 말 대신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극적인 전략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에서 앞서서 살펴봤던 적극적인 공손 전략, 소극적인 공손 전략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계속 이제 공손 전략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약간 뭐랄까요? 공손 전략의 위계 혹은 공손 전략에서 체면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을 이제 결정 나무라고 해서 decision tree라고 해서 브라운 앤 레빈슨이 이제 제시를 해놨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나무고 뭐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체면 위협 행위와 그에 따른 공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체면 손상 행위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혹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체면 손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인 선택안이 있다라는 게 이 결정나무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일단 체면 위협 행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가 물론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는 않아요. 뭐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 부탁을 할까 말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할까 말까를 수백 번, 막 수만 번을 고민하다가 이제 돈을 빌려야겠다. 내가 너무 급하니까 내가 참 돈 빌리는 전화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면 위협 행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근데 내가 그냥 돈 안 빌릴래 말하기 너무 싫어서 그냥 나는 없이 살래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체면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거지만 이제 내가 요청 혹은 부탁을 하기로 했어요.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그러면 체면 위협 행위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옵션이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즉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암시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요. 공개적으로는 이제 내가 돈을 빌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빌린다는 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빌린다는 말이 발화에 들어가면 언더 레코드로 하는 게 돼요.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공개적인 그런 언더 레코드의 상황이 되고요. 근데 체면 위협 행위를 하는데 암시적으로 하는 거는 돈을 빌리는데 이제 친구한테 만나서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아니면 지갑 놓고 왔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암시적으로 체면 위협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암시성이 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대화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체면 위협 행위를 하는 때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것인지 암시적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암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저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나 지갑 안 가져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 돈을 빌린다는 말을 하는데 나 돈 빌려줘. 이렇게 말을 할 것인가. 보상 없이 without redress라고 해서 보상 없이 노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보상을 하면서는 보상적 언어 사용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좀 이렇게 돌려서 혹은 나는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나와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줄 것인가, 를 생각했을 때 그걸 하기로 한다고 하면은 보상을 하면서 즉 보상적인 언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앞서서 봤던 적극적 공손을 사용할 것인지 소극적 공손을 사용할 것인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손한 발화가 하나 나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표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 게 이제 결정나무, 브라운 레빈슨의 결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당연한 발화의 현상인데 아주 이거를 잘 정리를 했죠. 이런 거 보면 참 천재 같아, 이 사람들. 그쵸? 음,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공손 전략, 특히 이 결정 나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갑자기 이게 켜져서 깜짝 놀랐네요. 음, 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죠. 암시적으로 체면 위협 행위를 하는데 이제 암시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혹은 그다음에 적극적인 공손, 소극적인 공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지울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손 전략과 관련해서 공손 전략이 나오는 공손한 말하기가 나오는 부분은 암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쵸?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공손을 사용했는지 소극적인 공손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흥미로운 공손 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손 전략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로 해놓은 거를 다시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공손성의 정도에 따라서 체면 손상 행위의 단계를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1단계는 보상적인 표현 없이 노골적으로 체면 손상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돈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적극적인 정중어법, 소극적인 정중어법이 3단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3단계는 간접적인 표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소극적인 정중어법, 그러니까 정중어법은 공손 전략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손 전략, 정중어법 다 똑같은 말인데 소극적인 정중어법이 적극적인 정중어법보다는 좀 더 암시적이고 간접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의 적극적인 공손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3단계가 소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체면 손상 행위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암시적으로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그냥 안 해버리는 거. 체면 손상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아까 그 디시전 트리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던 부분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정중어법, 소극적인 정중어법, 암시적인 봐라. 이런 요 세 개가 체면이나 공손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체면 손상 행위의 단계 1부터 5단계에 따라서 한번 2만 원을 선배한테 빌리는 요청을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한 30초 정도 해보세요. 1단계 보상적인 표현 없이 노골적으로 체면 손상 행위를 하라.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2만 원 빌려줘. 그다음에 2단계는 적극적인 정중어법 사용하는 거.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아까 호칭 사용도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들어간다고 했죠. 선배님 2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제 2만 원만 뭐뭐 할 수 있으세요? 라는 뭐 의문문 형식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정중어법에 해당이 되기는 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선배님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3단계는 이런 부탁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10,000원만 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해서 너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라는 표현 적극 전형적인 소극적 공손 전략이죠. 그리고 혹시 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소극적인 공손 전략에 따른 발화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체면 손상 행위를 드러내지 말고 암시적으로 하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지갑에 돈이 한 푼 없네, 아니면 형 나 요즘 좀 힘들어요, 이런 말 하는 것들. 5단계는 그냥 정말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 2만 원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냥 침묵.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1부터 5단계까지 체면 손상 행위의 단계를 봤고요. 체면 손상 행위의 강도가 높으면 높은 순위를 선택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더 낮은 순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또 예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100원짜리 동전 없으시지요? 제가 50원짜리 2개만 있어서. 행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여기 50원짜리 2개 드릴게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나와 행인의 대화. 아시겠나요?